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눈앞에 흰색 국화꽃들이, 저 멀리 보이는 봉분 위로 쌓인 하얀 눈들이 모두 뿌옇게 흐려졌다. 내 입술 사이로 터져 나온 건 한숨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였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 나는 조심스럽게 봉분 가까이 다가가 차가운 흙을 어루만졌다. 63세. 그 나이에 당신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63세. 그 나이에 당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 불경한 사랑이 당신을 이렇게 일찍 데려간 건 아닐까. 나는 아직도 당신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이 흙을 만지며 홀로 되뇌었다. 당신의 손을 잡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왔던 산책길, 당신이 나에게 보여줬던 서툰 웃음, 그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도, 당신과의 관계를 세상에 말할 수도 없는 나는 그저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서서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아줌마, 괜찮아요. 누군가의 목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렸다. 젊은 남자였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눈물을 훔치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괜찮습니다. 그저 바람이 차서요. 바람이 차다고 나는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다. 지금 내 마음이 차가운 건지, 아니면 이 겨울바람이 차가운 건지. 봉분을 뒤로 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길을 걸어 내려오면서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제야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50대의 중반의 평범한 가정부. 아이들은 모두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전 남편과의 관계는 진작에 끝난 지 오래였다. 내 이름은 박선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의 어느 한 모퉁이에 숨어 사는 듯한 여자. 그것이 바로 나였다. 내 인생의 사랑이란 단어는 이미 지워진 지 오래였다. 남은 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일.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일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 집의 가정부로 들어가게 되었다. 서울 외곽의 으리으리한 저택, 차로 10분을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진입로를 지나면 거대한 철문 뒤로 웅장하게 서 있는 흰색 저택이 나타났다. 이곳이 바로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곳이었다. 나는 처음부터 회장님 댁에서 일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전에는 작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었다. 하지만 손목 관절이 점점 안 좋아져서 그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돈은 필요했다. 아이들이 아직 완전히 자립한 것이 아니었고, 나 혼자 살아가기에도 빠듯했으니까. 그러던 중 우연히 가정부 구인 광고를 보게 되었다. 가정부 구함, 숙식 제공, 급여 협의. 큰 저택이라니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당장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면접을 보러 갔다. 면접은 의외로 간단했다. 나는 커다란 저택의 응접실에 앉아 있었다. 면접관은 젊은 비서 한 명뿐이었다. 그는 내 이력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저희 회장님께서는 조용하고 깔끔한 분을 원하십니다. 말수가 적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물었다. 혼자 사십니까? 나는 네. 라고 대답했다.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그 말에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회장님께서는 해외 출장 중이시라 일주일 뒤에 돌아오실 겁니다. 그렇게 나는 가정부가 되었다. 회장님의 존재는 나에게 그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고용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 일을 잘 해내고
내 삶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고 싶을 뿐이었다. 그 저택에서의 첫 일주일은 평온했다. 비서가 알려준 대로 나는 매일 아침 요르법시에 일어나 회장님의 침실과 서재, 응접실을 청소했다. 모든 가구는 최고급이었고 그릇 하나하나에도 값비싼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었다. 나는 그저 먼지 한 톨이라도 남기지 않으려고 애썼다. 집은 넓었지만 내 발걸음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거대한 침실에는 회장님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을 뿐 그의 존재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서재에는 수많은 책들과 함께 커다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회장님으로 보이는 중후한 남성과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젊은 남녀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고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가졌던 사람이라도 혼자일 때는 외로운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내 고개를 저었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였다. 그저 내 일이나 열심히 하자. 나는 다시 청소기에 손을 뻗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회장님이 돌아오시는 날이 되었다. 비서는 나에게 회장님께서는 아침 일찍 오실 예정이니 모든 준비를 마쳐 놓으라고 일러두었다. 나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저택 곳곳을 청소했다. 유리창을 닦고 바닥을 윤이 나게 닦았다. 그리고 아침 식사로 간단한 수프와 샐러드를 준비해 두었다.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고 중후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가 바로 회장님이었다. 그는 예상했던 대로 카리스마 넘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나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서재로 향했다. 나는 굳이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비서가 조용히 있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그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다. 물론 그는 식사를 하고 나는 그 옆에서 시중을 들었다. 그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식사를 할 뿐이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알 수 없는 긴장감과 함께 왠지 모를 서글픔을 느꼈다. 그 거대한 집에는 나와 단 두 사람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완벽하게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이 침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다. 이 침묵이 언젠가 깨지고 나의 삶과 그의 삶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의 가슴 속에 지워졌던 사랑이라는 감정이 다시 움트게 될 것이라는 것을. 회장님이 돌아오신 후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정적은 더욱 깊어졌지만 그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하루 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읽거나 서류를 검토했다. 식사 시간 외에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일을 묵묵히 해낼 뿐이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고, 빨래를 개고, 정원을 가꾸었다. 내 움직임 하나하나가 혹시라도 그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그의 생활 패턴에 맞추어 움직였다. 아침 7시. 나는 그의 침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다. 문이 닫혀 있으면 그는 아직 자고 있는 것이고, 살짝 열려 있으면
그는 이미 일어난 것이다. 그의 방에 들어가면 항상 정돈된 침대와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양말 한 짝이 있었다. 나는 그 양말을 조심스럽게 집어 세탁 바구니에 넣고 침실을 깨끗이 정리했다. 그의 서재 역시 마찬가지였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는지 책상 위에는 늘 책 몇 권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그 책들을 조심스럽게 덮고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의 손때가 묻은 책들을 만질 때마다 나는 왠지 모를 낯선 감정을 느꼈다. 그는 식사를 할 때도 말이 없었다. 나는 식탁 옆에 서서 그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그가 포크를 내려놓는 순간 나는 재빨리 접시를 치웠다. 그는 묵묵히 먹기만 했다. 때로는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는 순간까지도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그가 무척이나 외롭다는 것을 느꼈다. 넓은 식탁에 차려진 진수성찬. 그러나 혼자 앉아 먹는 식사. 그는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먹는 것 같았다. 나는 문득 그가 밥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 역시 혼자 밥을 먹는 것에 익숙했다. 하지만 나는 혼자 먹더라도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먹거나 가끔은 친구와 통화하며 먹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 거대한 집에서 완벽하게 혼자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평소처럼 그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건강을 생각해 간단한 채소 수프와 연어 스테이크를 준비했다. 그가 식탁에 앉았을 때 나는 그가 평소와 달리 조금 힘들어 보인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스테이크를 몇 번 깨작거리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입맛이 없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물었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내가 감히 주인에게 말을 걸다니. 나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주제넘게.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는 접시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만 치우세요. 나는 접시를 들고 주방으로 향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침실 근처에서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나는 망설였다. 그의 방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걱정되는 마음을 누를 수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침실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대답이 없었다. 나는 문을 살짝 열었다. 방 안은 어두웠고 그는 침대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불을 켜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이마를 짚었다. 열이 펄펄 끓고 있었다.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제가 비서님께 전화... 아니요, 괜찮아요. 그는 힘겹게 손을 내저었다. 나는 그의 고집에 화가 나기 시작했다. 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 나는 그의 몸을 일으켜 앉히고 그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 그리고 서둘러 해열제를 찾아와 먹였다. 나는 밤새도록 그의 곁을 지켰다. 그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고 혹시라도 상태가 악화될까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 나는 그를 간병하면서 그의 딱딱하고 차가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연약하고 외로운 모습을 보았다. 그는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열은 조금 내렸다. 그는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당신이 내 곁에 있었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밤새 열이 많이 나셨습니다. 이제 좀 괜찮으십니까?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기만 했다.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을 읽었다. 감사함, 미안함, 그리고 왠지 모를 당혹스러움.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를 할 때 그는 나에게 오늘 날씨가 좋군요 라고 말을 건넸다. 나는 놀라면서도 조심스럽게 네, 회장님 이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서재에 있는 책들에 대해 물었고 그는 간략하게 대답해 주었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식탁에 올렸다. 그는 이제 묵묵히 먹는 대신 때로는 맛있군요 라고 말해주기도 했다.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은 묘한 떨림을 느꼈다. 나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알아갔다. 그는 의외로 소박한 음식들을 좋아했다. 특히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를 좋아했다. 나는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여 그에게 대접했다. 그는 한 숟가락을 뜨더니 눈을 감고 맛을 음미했다. 그리고는 말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 나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옆에 서서 그가 식사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날의 침묵은 더 이상 긴장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공유하는 따뜻한 침묵이었다. 나는 그 거대한 저택이 더 이상 차갑고 낯선 공간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오래된 감정의 씨앗 하나가 아주 조심스럽게 움트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겉으로는 변한 것이 없었다. 나는 여전히 가정부였고 그는 여전히 회장님이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끈이 우리 둘을 아주 조심스럽게 묶어주고 있었다. 나는 그를 위해 음식을 준비할 때 더 이상 레시피를 보지 않았다. 그가 좋아했던 된장찌개, 담백한 생선구이, 그리고 따뜻한 콩나물국을 떠올리며 나만의 방식으로 정성껏 만들었다. 그는 내가 만든 음식을 늘 깨끗이 비웠다. 가끔은 나를 쳐다보며 고맙다는 듯이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차갑고 딱딱했던 그의 얼굴을 처음으로 부드럽게 만들었다. 나는 그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서재 창문을 닫고 있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다가 갑자기 내게 말을 건넸다. 가족은 없으신가? 나는 놀라 닦던 손을 멈췄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그 안에 어떤 슬픔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모두 컸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모두 제 앞가림은 합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내십니까? 네.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고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다들 각자의 삶이 있겠죠.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나는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의 서재에 놓인 가족 사진. 사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던 가족들은
이제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정적이 흘렀다. 나는 나의 질문이 무례했음을 깨닫고 서둘러 사과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으로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들은 저를 원망합니다. 제가 사업에만 몰두해서 어머니의 병을 신경 쓰지 않았다고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물론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가끔은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가슴이 아팠다.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사업가, 존경받는 회장님이라고 부르겠지만 그는 그저 아내를 잃고 자식들에게 외면당한 쓸쓸한 노인이었다. 나는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의 옆에 서서 그의 슬픔을 함께 느껴주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힘들었던 사업 이야기를, 내가 식당에서 일하며 겪었던 고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루는 그가 나를 정원으로 불렀다. 정원은 이미 겨울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묵묵히 시든 꽃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잡초를 뽑았다. 그는 잡초를 뽑다가 문득 나를 보며 말했다. 박선영 씨? 나에게는 아무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소. 그는 나에게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제가 있습니다. 회장님, 당신은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아서 당신도 나처럼 혼자니까.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과 고독을 보았다. 우리는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두 개의 섬 같았다. 그런데 그 두 개의 섬이 아주 희미하게나마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에게서 나는 단순한 고용주를 넘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이자 동반자를 보았다. 그 역시 내게서 단순한 가정부를 넘어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를 발견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가끔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내게 커피를 타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나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이야기도 들어주었고, 내가 읽었던 책에 대해서도 물었다. 나는 그에게서 점점 더 많은 인간적인 면모를 보게 되었다. 그는 딱딱한 겉모습과 달리 따뜻하고 섬세한 사람이었다. 그의 아들이 가끔씩 집에 찾아왔다. 그는 올 때마다 회장님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의 눈빛에는 돈에 대한 욕망만 가득했다. 아들은 나를 보며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나는 애써 무시했다. 아들이 돌아간 후 회장님은 한숨을 쉬며 나에게 말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소. 내 아들이 저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가정부일 뿐이었다. 나는 감히 그에게 어떤 위로도 건넬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의 옆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걸까? 그는 나보다 훨씬 부유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가진 것 하나 없는 평범한 가정부일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외로움을 보았고 그의 진심을 느꼈다. 나는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었다.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 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사랑에 빠진 것일까? 50이 넘은 나이에. 그것도 고용주와 내 마음속에서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희망이 뒤섞이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잠을 설쳤다. 내가 감히 회장님을 사랑하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는 나와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그의 나이는 나보다 한참 많았고 그의 지위는 내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곳에 있었다. 이 감정은 그저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 그가 내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내 심장을 흔들었다. 나는 그의 존재가 내 삶의 가장 큰 위안이 되어버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뒤 회장님이 나를 서재로 불렀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일일까?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는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리 와서 앉으시오, 박선영 씨. 그는 처음으로 나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말했다. 나는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걸터 앉았다. 그는 상자를 나에게 내밀었다. 이것은 생일 선물입니다. 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내 생일은 다음 주였다. 나는 그에게 내 생일을 말해준 적이 없었다.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 비서가 알려주더군요. 당신 생일이라고. 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평범한 털실 목도리가 들어 있었다. 아주 평범했지만 부드러운 촉감과 따뜻한 색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에게서 비싼 명품 선물을 기대하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선물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 평범한 목도리는 그 어떤 명품보다도 값비싼 선물이었다. 그것은 그의 진심을 담고 있었다.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말라고. 그는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나는 목도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내가 고맙소.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서로의 거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를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소. 그저 편하게 부르시오. 그의 말에 나는 용기를 내어 그의 이름을 불렀다. 태호, 태호 씨. 나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지만 그는 내 이름을 듣고 환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은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우리는 매일 밤 서재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던 청년 시절, 아내와 함께 작은 회사를 키워나갔던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역경들을 이겨냈던 이야기.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얼마나 고독한 싸움을 해왔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 나는 그를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그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결혼 생활의 아픔, 이혼 후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던 시간들. 그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나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투박했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나는 그에게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의 삶의 동반자였고 그의 마음의 안식처였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내게 말했다. 선영 씨,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소.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다. 나 역시 그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를 위해 살고 싶었다.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책임지고 싶소. 나는 그의 고백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이것이 꿈인가? 내가 감히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는 것일까?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태호 씨 곁에 있고 싶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그것은 뜨거운 전결의 포옹이 아니었다. 외로움과 고독으로 지쳐있던 두 영혼이 서로에게 기대어 위로를 받는 따뜻하고 깊은 포옹이었다. 그의 품은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안식처였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 밤의 포옹 이후 나는 불안함에 휩싸였다. 이 사랑은 세상이 용납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 나이 차이, 신분 차이,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두려웠다. 우리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사람들은 나를 돈을 노리고 접근한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갈 것이다. 나는 나 자신보다도 그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는 나의 두려움을 눈치챘는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울타리가 되어주겠소. 그의 말에 나는 안심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 사랑을 지켜나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다. 우리의 관계를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시선이 있다는 것을. 그 시선은 바로 그의 아들이었다. 아들은 이미 우리 사이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의 다음 방문이 우리 삶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그때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의 평화는 위태로운 유리잔과 같아났다. 투명하고 아름다웠지만 작은 충격에도 산산조각 날 수 있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도 불안했다. 이 행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는 나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지만 나는 그의 사랑이 세상에 거센 파도를 견딜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었다. 내 마음속에는 행복과 두려움이 공존했다. 그의 아들이 찾아온 날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미리 연락도 없이 불쑥 나타났다. 나는 그가 올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회장님과 정원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갑작스럽게 정원 문이 열리고 그의 아들이 들어섰다. 그는 우리 둘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아버지,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나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님 앞에 섰다.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고용한 가정부 주제에 감히 아버지 옆에 앉아 있습니까? 회장님은 평소와 달리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거라. 소중한 사람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 여자가 아버지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 아닙니까? 이 나이 먹고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아들의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회장님은 아들의 뺨을 때렸다. 딱 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다. 아들은 놀라서 자신의 뺨을 감싸 쥐고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니오는 감히 네 아버지를 모욕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모욕했어. 나가라. 당장 나가. 아버지. 아들은 분노와 배신감에 가득 찬 눈으로 회장님을 쳐다보더니 나를 한 번 더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고는 정원을 나갔다. 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회장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꼭 안아주었다. 괜찮소, 선영씨, 괜찮아? 나는 그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나는 그가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과 싸웠다는 사실에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날 이후 아들의 방해는 더욱 심해졌다. 그는 매일같이 회장님에게 전화해서 내 대해 험담을 했다. 그 여자 당장 내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더 이상 아버지 보러 오지 않을 겁니다. 그 여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저희 회사 주가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의 말은 회장님의 마음을 흔들었다. 회장님은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아들과의 관계가 파탄날까봐 괴로워했다. 나는 그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의 아들은 그에게 가장 큰 약점이었고 아들은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회장님을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그의 딸이 들어왔다. 그녀는 뉴욕에서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동생보다 더 차가운 눈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아버지를 이용하는 기생충 같은 존재는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경고하듯이 말했다. 돈을 얼마나 원하십니까? 원하는 만큼 드릴 테니 아버지 곁을 떠나세요. 나는 그녀의 말에 온몸의 피가 식는 것 같았다. 나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들은 나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를 유혹한 저속한 존재로만 생각했다.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다. 저는 돈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그녀는 비웃었다. 사랑이요, 나이든 남자에게 잘 보여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추한 욕망을 사랑이라고 포장하는군요. 그녀의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뺨을 때렸다. 내 손바닥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당신이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당신들은 이 집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게 지내셨는지 모르잖아요. 당신들이 외면할 때 나는 그의 곁을 지켰어요. 당신들이 한 번이라도 아버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 적이 있습니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회장님이 나타나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는 딸에게 너도 당장 돌아가 라고 소리쳤다. 딸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나를 증오의 눈빛으로 노려보고는 집을 나섰다. 밤이 깊어졌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나 때문에 회장님이 자신의 가족과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짐을 쌌다. 나의 옷가지와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그가 선물해준 털실 목도리. 나는 마지막으로 그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하지만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쓸쓸해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사랑받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그의 곁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그에게 짧은 편지를 남겼다. 태호 씨, 부디 행복하세요. 당신의 삶에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만 떠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저택을 나섰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내 발자국을 지워버렸다. 나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조용히 그의 삶에서 사라지려 했다. 그때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선영 어디 가는 거요? 당신 날 버리고 가는 거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를 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질까 봐. 하지만 그는 내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내가 당신을 이토록 사랑하는데 어떻게 날 버리고 갈 수 있소? 그는 나를 꽉 껴안았다. 나는 그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내가 그를 사랑했던 만큼 그 역시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확신할 수 있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그의 품에 안겨서 밤새도록 울었다. 그의 어깨는 젖었고 나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고만 있었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그의 품은 그 어떤 난로보다 따뜻했다.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의 전부였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식탁에 마주 앉았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가득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선영 씨, 당신이 내 곁을 떠나려 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소. 내 아내를 잃었을 때보다 더 큰 고통이었어.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소.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태호 씨, 제가 바보 같았어요. 이제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우리는 그날 이후로 더욱 단단해졌다. 그는 아들과 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해서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는 더 이상 가족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그는 오직 내게만 집중했다. 그는 나를 데리고 외출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함께 공원에 가서 손을 잡고 걸었고 함께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했다가
그것들을 함께 경험했다. 그는 내가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또다시 시험에 들었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이 비서와 함께 불쑥 저택에 찾아왔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동행했다. 한 명은 변호사였고 다른 한 명은 정신과 의사였다. 나는 그들의 존재에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아버지,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이 여자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후견인 지정 신청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저희가 관리하게 될 겁니다. 아들의 말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의 딸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아들을 거들었다. 나는 그들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그들은 그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병이라고 치부하고 그를 정신적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몰아붙였다. 나는 회장님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모욕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너희들이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이건 아버지를 위한 일입니다. 아버지가 저 여자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요. 그들의 말에 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소리쳤다. 이게 어떻게 회장님을 위한 일입니까? 당신들은 그저 회장님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뿐이잖아요. 당신들은 회장님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변호사는 나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다. 이 여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말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들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다. 그들은 나를 미친 여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나는 회장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나를 꽉 잡더니 말했다. 내 가족은 이미 오래전에 나를 버렸소. 이제 내 곁에는 당신밖에 없소. 이 사람들을 당장 내보내시오. 그는 비서에게 소리쳤다. 비서는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들은 비서에게 귓속말을 했다. 당신도 이 일에 연관되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비서는 당황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때 회장님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대호시 대호시. 나는 그의 몸을 흔들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은 희미하게 풀려 있었다.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의사를 쳐다보았다. 의사는 서둘러 그에게 달려가 맥박을 짚었다. 삐발리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심장 발작이 온 것 같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구급차가 오고 그는 들것에 실려 나갔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따라가려 했지만 그의 아들과 딸이 나를 막아섰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여기 남아 계세요. 나는 그들의 차가운 시선에 가로막혀 병원으로 갈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멀리서 구급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아들은 나를 향해 말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돈을 빼앗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그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주저앉아 그저 울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따뜻한 손, 그의 미소, 그 모든 것이 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가 괜찮을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회장님이 쓰러진 후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다. 그의 아들과 딸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나는 그 거대한 저택에 홀로 남겨졌다. 집은 다시 처음처럼 텅 비고 차가워졌다. 회장님의 온기, 그의 목소리, 그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공간에서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가족들은 나에게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상태를 알 길이 없었다. 그는 괜찮은 걸까, 다시 만날 수는 있을까 불안과 두려움이 내 마음을 갉아먹었다. 나는 그의 침실로 갔다. 그의 천이 아직 남아있는 듯한 침대. 그가 읽다만 책. 그가 입었던 옷. 모든 것이 그를 그리워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다. 그의 손때가 묻은 안경. 그가 서류를 정리할 때 썼던 만년필. 나는 그 물건들에서 그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의 따뜻한 손. 그의 깊은 눈빛. 그가 내게 속삭였던 사랑의 말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했고 동시에 너무나 아팠다. 나는 그의 비서에게 연락을 취했다. 비서는 전화를 받자마자 퉁명스럽게 말했다. 회장님은 지금 안정기입니다. 하지만 가족분들께서 당신이 회장님과 접촉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비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그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돈의 힘은 무서웠다. 돈 앞에서는 사람의 마음도 변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상태를 묻고 싶었지만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했다. 그는 병원에, 나는 이 거대한 저택에, 우리는 지척에 있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기다리는 것 외에는. 그러나 기다림은 나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나는 점점 희망을 잃어갔다. 어쩌면 그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아니, 설령 돌아온다 해도 그의 가족들이 우리를 그냥 둘 리 없었다. 그들의 방해와 모욕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나는 그가 나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짐을 쌌다. 이번에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를 위한 나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그가 건강하게 돌아와서 가족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내가 그의 삶에서 사라져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를 사랑했기에 그를 떠나야만 했다. 나는 내가 머물렀던 방을 깨끗이 정리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나는 그가 나에게 선물했던 털실 목도리를 제외한 모든 것을 남겨두었다. 나는 목도리를 가방에 넣었다. 이 목도리가 내게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시간을 기억하게 해줄 것이었다. 새벽녘, 나는 조용히 저택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내 몸을 스쳤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를 다시 볼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첫 차가 오기를 기다리며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목도리. 나는 목도리를 꺼내 목에 둘렀다. 따뜻했다. 하지만 나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나의 옛 동네로 돌아왔다.
작은 원룸. 모든 것이 초라하고 낡아 보였다. 하지만 이곳은 내가 진정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었다. 나는 짐을 풀고 앉았다. 그는 괜찮을까? 나는 그의 소식을 간절히 알고 싶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회장님은 지금 괜찮으신가요? 제발 회장님 소식이라도 알려주세요. 저는 더 이상 회장님께 폐를 끼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나는 절망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나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나는 그를 너무나 사랑했다. 그와의 짧은 시간들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다. 나는 그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 문으로 향했다. 누구일까?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 눈앞에는 그의 비서가 서 있었다. 나는 놀라서 입을 가렸다. 비서님, 회장님은 비서는 나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찾으셨습니다. 병원에서 당신을 보지 못하자 당신이 떠났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당신의 이름만 부르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제게 당신을 찾아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돌아와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을 쏟았다. 그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비서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회장님. 회장님은 괜찮으신 거죠. 정말 괜찮으신 거죠. 네, 다행히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나는 당장 그에게 가야 했다. 나는 비서와 함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내 가슴은 두근거렸다.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과 그를 아프게 했다는 죄책감이 뒤섞였다. 병원 문이 열리고 나는 그의 병실로 향했다. 그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의 눈은 살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선영 씨, 당신이 왜 날 떠났소? 태호 씨, 제가 미안해요. 제가 당신에게 짐이 될까봐, 당신 가족들이 당신을 괴롭힐까봐,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짐이 아니라 내 삶 그 자체여. 당신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소?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다. 그의 아들과 딸이 병실 밖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경멸이 담겨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그를 사랑했고 그 역시 나를 사랑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우리는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회장님의 병실은 나의 삶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가서 밤늦게까지 그의 곁을 지켰다. 그의 아들과 딸은 여전히 나를 경멸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시선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들의 증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사랑이 더 크고 강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가고 그의 손을 잡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었다. 그의 아들은 종종 병실에 찾아왔다. 그는 올 때마다 나를 쏘아보았고 회장님께 나를 당장 내쫓으라고 소리쳤다. 아버지, 저 여자 때문에 회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버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아들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나는 불안했다. 그의 아들이 말하는 소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문이 회장님에게 큰 상처를 줄 것이라는 것은 분명했다. 회장님은 아들을 조용히 쳐다보며 말했다. 회사가 흔들리는 것이 문제냐? 나는 당신들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상관없다. 그의 말은 아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아들은 분노에 가득 차 병실을 나갔다. 그가 나간 후 회장님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미안하오. 선영 씨, 당신 때문에 나의 가족들이 이렇게 변해버렸소. 아니에요? 태호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은 원래부터 당신의 마음보다 재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나는 그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그는 조용히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불안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그의 병세는 점점 호전되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것이 사랑의 힘이라고 믿었다. 나는 그를 위해 매일 밤 기도했다. 그가 건강을 되찾고 우리 둘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딸이 병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전보다 훨씬 차분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내게 물었다. 당신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합니까? 돈 때문이 아니라.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네, 사랑합니다. 당신들이 아버지의 곁을 비웠을 때 저는 그분의 외로움을 보았어요. 그분은 돈과 명예가 아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원했어요. 저는 그분에게서 저와 같은 외로움을 보았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내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옆에 당신이 있었군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운 줄도 모르고 저는 제 삶에만 바빴어요. 그녀는 회장님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 아버지를 곁에서 지켜드릴게요. 회장님은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나 역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가족의 화해는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때 아들이 병실로 들어섰다. 그는 누나와 아버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딸은 오빠에게 나를 향해 말했다. 오빠, 우리가 틀렸어. 아버지는 저 여자를 정말 사랑하셔. 그리고 저 여자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우리를 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회장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저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 너희들이 내 곁으로 돌아와줘서 고맙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날 이후 회장님의 아들과 딸은 나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가 회장님에게 진심으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우리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다.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나를 아줌마가 아닌 선영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변화에 감동했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우리는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집은 더 이상 차갑고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아들과 딸은 자주 집을 찾아왔다. 그들은 회장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정언을 거닐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았다. 그 모든 것은 사랑의 힘이었다. 나의 사랑이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고 그의 사랑이 나의 삶을 구원했다. 회장님의 퇴원 후 저택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다. 예전의 차가운 정적 대신 사람들의 온기와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그의 아들과 딸은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고 회장님은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힘으로 이루어진 기적 같아졌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섰다. 어느 날 오후 회장님은 나에게 말했다. 선영 씨, 우리 결혼합시다. 나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혼이라니? 나는 이미 늙었고 그에게는 가족들이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태호 씨, 저희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당신의 자녀들이 저를 받아주긴 했지만 그들이 저희의 결혼까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괜히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는 나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지만 나는 당신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기를 바라오. 당신은 나를 구원했소. 나는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소. 나는 그의 진심에 감동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두려웠다. 그의 자녀들이 우리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세상의 시선은 냉정할 것이었다. 나이 차이가 나는 커플. 게다가 가정부와 회장의 관계.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할지도 모른다. 그때 그의 딸이 우리를 찾아왔다. 그녀는 나에게 따뜻하게 말했다. 선영 씨, 아버지께 들었어요. 두 분 결혼하신다고요? 처음에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 분의 사랑을 존중해요. 아버지께서 오랜만에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해요. 그녀의 말에 나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셨지만 저희는 거절했어요. 저희는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충분해요. 저희는 이제 아버지가 행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녀의 말은 내 마음속의 마지막 불안감을 씻어주었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그녀는 내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다. 그 순간 나는 진정으로 이 가족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며칠 뒤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성대한 결혼식은 아니었다. 그저 작은 교회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조촐한 결혼식이었다. 그의 아들과 딸, 그리고 나의 아들과 딸이 함께 우리를 축복해 주었다. 나의 아들은 조금 어색해 했지만 딸은 나의 손을 잡고 엄마, 드디어 행복을 찾았구나. 축하해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행복해서 눈물이 났다. 나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우리는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는 나와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산에 올랐다. 그는 내가 젊은 시절에 경험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함께 해주려 노력했다. 그는 나의 손을 놓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다. 태호 씨,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요. 선영 씨,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요. 우리는 함께 웃었다. 우리의 웃음소리는 바닷가를 가득 채웠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선영 씨,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소.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태호 씨,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뜨겁고 열정적인 키스가 아니었다. 오랜 세월의 고독과 아픔을 이겨낸 두 사람이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따뜻하고 깊은 키스였다. 우리는 그날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우리의 사랑은 나이와 신분, 세상의 편견을 모두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이었다. 우리는 남은 인생을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했다. 결혼 후 우리의 삶은 기적처럼 평온하고 행복했다. 거대한 저택은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아침에는 그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리고 나는 그가 먹고 싶어 하는 소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신문을 읽거나 어젯밤에 보았던 드라마 이야기에 대해 웃고 떠들었다. 그는 더 이상 딱딱한 회장님이 아니라 내 옆에 앉아 따뜻한 미소를 짓는 평범한 남편이었다. 우리는 함께 정원을 가꾸었다. 예전에는 잡초만 무성했던 정원이 이제는 아름다운 꽃과 푸른 나무들로 가득 찼다. 그는 꽃들에게 말을 걸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꽃들을 심어주었고 나는 그 꽃들을 보며 사랑을 느꼈다. 정원은 우리의 사랑처럼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의 자녀들도 자주 우리를 찾아왔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이나 회사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나의 아들과 딸도 가끔씩 찾아와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모여 하나의 큰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우리를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렀고 나는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행복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서재에서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내가 선물해준 털실 목도리를 목에 두르고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선영 씨,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소.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니었소. 행복은 당신의 따뜻한 손과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었소.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났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겼다. 그의 품은 내가 평생 동안 찾아 헤매던 곳이었다. 태호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 저는 그저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내 머리에 입을 맞추었다. 우리의 사랑은 뜨거운 정열이 아니라 깊은 신뢰와 존경,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했다.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조금 느려졌고 나의 머리카락은 더 하얗게 새어갔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다. 우리의 삶은 평온했고, 우리의 사랑은 깊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나의 품에서 아주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곁에 있었고, 그는 행복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가 떠난 후 나는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다. 그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아침 그의 침실을 정리하고 그가 좋아했던 차를 끓여 마셨다. 나는 그의 서재에 앉아 그가 읽었던 책들을 읽었다. 그리고 정원에서 그가 심어주었던 꽃들을 돌보았다. 그의 흔적은 저택 곳곳에 남아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의 집에서 살고 있다. 그의 아들과 딸은 내게 어머니라고 부르며 자주 찾아온다. 그들은 나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그의 아내로서, 그리고 그의 아이들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그가 떠난 지 1년이 되었다. 나는 봉분 앞에 국화꽃을 놓아두었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나는 그를 생각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태호 씨, 저는 괜찮아요. 당신이 남겨준 사랑으로 저는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당신의 빈자리가 크지만 당신은 저를 혼자 두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봉분 옆에 앉아 그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가정부와 회장님, 신분도, 나이도, 모든 것이 달랐던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가 이상한 관계였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다. 우리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와의 사랑 덕분에 나의 인생을 구원받았다. 나는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사랑으로 가득 찬 행복한 사람이었다. 나는 나의 손을 쳐다보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나는 이 손으로 그를 사랑했고 그와 함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나는 사랑을 잃었지만 사랑을 얻었다. 나는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갈 것이다.